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자,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정세균도 학계에서 표절이라고 확인한 거예요. 오, 그렇군요. 안타깝지만,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강기훈, 신경림, 문대성, 염동열, 유재중, 정우택에다가 정세균까지, 이 사람들은 이제 논문 표절이니, 국회의원 사퇴하고 새로 뽑으면 되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밥이나 먹어라? 먹었어. 밥 먹었는데 또 먹으면 살쪄. 또 먹으면 나 쫓겨나. 아니, 말이에요, 내가. 아니,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딸하고 신랑하고 이제 막 싸운 거야. 노원역 가는 문제. 노원역에 우리 딸이 놀러 가겠다. 남편 안 된다. 침 뱉는 언니 아들 때문에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껌 씹는 언니 아들 때문에 안 된다. 이랬고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날 저녁에 우리 딸한테, 너 왜 아빠한테 그래? 아빠한테 잘해. 내가 이랬어요. 우리 딸이 뭐라는 줄 알아? 엄마 배고파? 나 이거 진짜, 얘가 도대체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이제 내가 너 아빠 말 잘 들으라 했더니 엄마 배고프냐고. 내가 진짜 열받아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나에게 아주 우습게 한단 말이야. 근데 뭐라고 내가, 저녁 먹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대꾸를 못한 거야, 내가. 엄마 배고파. 그랬는데 내가, 이거 참, 내가 답답해가지고, 진짜, 이제 엄마가 배고프니까 아빠 말을 잘 들으라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지네 엄마는, 아빠한테 밥 때문에 쥐어 산다, 뭐 이런 거지. 내가 이거 진짜, 그러더니만 이제, 어저께는 말이에요. 우리 신랑이 카네이션을 들고 왔어. 그랬더니만, 우리 딸내미가 막 달려가더니 카네이션을 딱 빼서, 나한테 갖고 사줘. 엄마, 어버이날 축하해요. 야, 네 아버지가 왜 네 카네이션을 사오냐? 했더니, 모른대. 아빠가 일단 들고 온 거를 자기가 나한테 준 거야. 근데 아빠는 도대체 왜 이걸 들고 왔냐? 했더니, 동네 어른들 드리려고 카네이션을 샀대요. 카네이션을 사가지고 쭉 돌렸는데, 인원수 계산을 잘못해서 하나가 남았대. 그래가지고 들고 들어온 카네이션을 얘가 이제 딱 낚아채갖고 이제 엄마 어버이날 선물. 야, 세상에 이걸 날로 먹나 그래? 내가 이제 엄격하게, 너 이게 지금 말이 되냐? 그랬더니 엄마는 내 어린이날 다 챙겨줬어? 내 생각에는 애 너무 태담 많이 하면 안 돼. 뱃속에서부터 태담을 너무 많이 했더니 얘가 느는 게 말싸움 능력만 늘어. 내가 이제 1인지야 만인지상인데 시사수사쟁이님 감사합니다. 얘를 말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말싸움에서 누구한테 지는 사람이 아니야. 얘하고는 어떻게 싸움이 안 돼. 아유 진짜. 자기 엄마는 내 어린이날 다 챙겨줬어. 딱 할 말이 없잖아. 내가 한테 바빠갖고 지 어린이날을 아빠 혼자 챙겨주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아유 얘가 진짜 억울해. 무엇보다 말이야. 너 아빠한테 그러지 하지마. 너 내 남자한테 잘해. 멋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엄마 배고파? 우울해. 많이 우울해. 딸한테 이길 수가 없는 나의 심정 처절한 것 같아. 오늘은 진짜 바빴어요. 오늘 전화를 여러 통을 받았는데 이제 어제 오늘 어느 대안학교에서는 재능 기부를 해달라. 아니 재능이 있어야 기부를 하지. 이제 역사나 경제 이야기 같은 거 와서 좀 해달라는데 이제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해도 될지 다시 한번 의논을 해봐라. 그 얘기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중의 소리, 언론사 민중의 소리가 다음 주 22일 화요일이죠. 아니야, 다음 주 22일 날이 여기 적어놔야 돼. 또 잊어버려. 22일 날이 창립 기념일인데 나도 놀러 오라고. 이거 또 적어놔야지. 초청 받았어요. 에이! 안 되는구나. 이때 선약이 있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 민중의 소리.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또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음 주, 16일이죠?
네. 16일 날이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딱 일주일 뒤가 우리 모교, 예. 제가 이제 경희대학교에 특강을 하러 가기로 했어요. 미치겠어, 진짜.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좀 걱정이 좀 됐어요. 망치 부인 안 된다. 학교에서 좀 걱정이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못 오게 할 줄 알았는데, 학교에서 관심이 없나 봐요. 예. 그러니까 제일 말렸다가도 제일 못 오게 하면 제가 더 시끄러울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 학교 측에서. 그래서 그냥 조용히 못 본 척 하기로 했나 봐.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낮 2시부터 좀 덥겠지만, 거리 수다방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시 반부터 강의를 하러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망치 부인을 초청해주신 교수님하고 얘기도 좀 하고, 교수님은 아니지! 아무나 교수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예. 네, 경희대 학생들 좋기는 뭐, 우리 경희대학교 사학과 학생들이 망치 부인 아니야, 그거 안다 그러더래. 너네 학교 선배인지 아니야, 모른다 그러더래. 애들이 내가 선배인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이 부른 거예요. 가가지고, 특강할 건데, 이거 말이 나올까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또, 애들한테 반말할까봐. 또 욕나면 어떡하지? 진짜 고민이에요. 예, 교실에서 참, 말 조심해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특강 같은 거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자, 여러분, 중계방으로 이동 좀 부탁드려요. 본방에서 100분만, 예. 본방에서 100분만 중계방으로, 이동 부탁드릴게요. 그래갖고 이제 또, 내가 방송하는 거, 아니 내가 강의하는 거, 또 여러분들이 이거, 또 뻥쳤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가서 또 무슨 실수를 하는지, 아마 또 이제 그날 많은 분들이 이제 조마조마해서 바라볼 텐데요. 그날 제가 생방송 할 거예요. 예, 생방송을 할 생각이고, 생방송 내용은, 이 아프리카에서도 관심있게 보겠다. 네. 그날 같이 아프리카랑 망하는 일이 없길 바래. 하여튼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경희대학교 특강 생방송이 있다는 거, 네, 전해드리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 옷 샀잖아. 몇 년 만에 옷 샀어. 좀 비싼 걸로 샀어. 내가 그날 보여줄게. 사실은 입고 나갈 옷이 없어. 강의를 가야 되는데 현재 이렇게 허리가 잠기는 옷이 등산복밖에 없어. 허리 잠기는 옷이 등산복밖에 없는데 이 등산복도 간신히 막 한 상태에서 딱 채워놓으면 위가 이게 꼭 이렇게 호리병 마냥 볼록볼록 그래가지고 도저히 또 이 등산복을 같이 입을 옷이 없는 거야. 겨울 등산복이 겨울 거라. 이 강의실에 입고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몸빼로 샀어. 고무줄 바지. 좀 비싼 걸로 샀어. 예. 좀 비싼 고무줄 바지. 예. 그날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네, 이 몸빼 바지. 정장이 어딨냐고. 내 몸에 맞는 정장 한 벌에 100만원 넘어가. 이게 삐짝 마르면요. 내가 옛날에 말랐을 때는, 52, 3kg 이럴 때는, 그냥 동대문이나 이런 데에서 5, 6만원짜리 정장을 사 입었어요. 옷들이 3만원, 치마 2만원 이런 거. 근데 지금은 너무 살이 쪄가지고 그렇게 동대문 정장을 못 입어. 동대문 정장 같은 게 굉장히 좀 센스 있고 그렇잖아. 근데 사실 내가 또 몸매가 비기 싫어요. 새가슴이라 그러잖아. 이렇게 이 가슴이 원래 이렇게 옆으로 널쩍해야 되는데 위에서 볼 때 이렇게 생긴 가슴이야. 요 폭은 좁고 앞뒤로 이렇게 돌출된. 그게 왜 교통사고 나면 위험하다는 체형이에요. 그래갖고 사실은 이렇게 좀 동대문 정장도 사실 내가 잘 못 입었어. 정장에 맞는 체형이 아니야. 근데 이제 좌우지간 내일 모레 갈 때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한복으로 샀어요. 한복. 개량 한복이라 그러죠. 생활 한복. 예. 기대하시라. 망치 부인이 옷도 사고 준비했어. 깔끔한 원피스. 이 원피스도 날씬한 사람이 입어야 원피스 나와요. 내가 입으면 통짜로 같아. 예. 승복은 아니야! 그래서 머리 안 깎고 있잖아, 지금. 예.
예. 그게 이제, 옷 준비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통화는 이제 민원 전화라서, 그건 지금 이제 서울시 의회, 시청, 여기저기다 지금 전화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좀 결과가 나오면, 내일이나 모레쯤 전화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검정 원피스? 내가 검정 원피스를 언제 입었어? 요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 검정 원피스를 입었지? 예. 저기 안희정 지사 만날 때 입은 거? 그거 우리 동생 거잖아. 그 동생한테 빌려 입은 거야. 예. 그 동생이 빌려줬다가 바로 가져갔어요. 예. 근데 그때 내가 티셔츠 하나 업어왔는데 아직도 안 갖다 줬다. 예.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입었던 그 검정색 나시티, 그거는 이제 20년 된 거 아니에요. 동생이 이제 3년을 입다가 버린 거를 내가 갖다가 17년째 입고 있어요. 예, 느끼 버터님 감사합니다. 그게 또 냉장고천이야. 얼마나 시원한지, 한여름에 내가 아주 애용을 해요. 예. 빨아가지고 이제, 여기 씩씩씩 빨아가지고 쑥 널어놓으면 금방 마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17년째 입는데 옷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럼, 근데 우리 동생이 그 옷을 보더니, 언니, 밤마다, 옷장사 하다가 망해 죽은 귀신들이 밖에 와서 떠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던데, 망부님 날씬한데, 아니야. 그거 날 몰라서 내가 2010년 이후로 급등뚱해졌어. 내가 봐도 내가 참 부담스러워. 할매 하이킹님 감사합니다. 이 내가 한 번에 들어가는 거울이 사라졌어. 자, 그 다음에 또 전할 만한 소식이, 내일! 예, 내일은 특별 초대 손님이 옵니다. 예, 내일 특별 초대 손님이 오는데, 자,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해줘봐요. 연극, 칠수와 만수라는 연극을 이번에 새로 올리는데, 그 팀의 연출자께서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 이야기, 또 이 연극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시러 내일 올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칠수와 만수 연출자와의 내일은, 방송이 3시부터 있습니다. 3시부터 4시 반까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래, 그 정도? 그리고, 나더러 이따가 문용식 사장님 얘기해달라 그래. 이따 시사 부분에서 문용식 사장님 얘기 좀 해달라 그래요. 예, 할매 하이킹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네, 어디에 칠수와 만수가 나와요? 어디에 칠수와 만수, 어디에 이상호 기자가, 칠수와 만수란 연극에 이상호 기자가 나와요? 연극에? 진짜? 우와! 에이, 설마. 지금 잠깐만요. 방송이 잘 안 보여요? 네. 지금 방송이 잘 안 보여요? 예. 지금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 이 방송이 아이폰 방송으로 안 보이나요? 방송 그러니까 PC로는 잘 보이나 본데, 아이폰으로 안 보이나 봐. 어저께도 우리 문용식 사장님 전화하셨잖아요, 밤에. 저녁, 끝날 때쯤. 예, 문용식 사장님의 친구분들이, 왜 망치부인 방송이 안 보이냐. 볼 수가 없다. 검색이 안 된다. 잘 보여요. 그러면 지금 안 보인다는 분은요, 네, 아까 아이폰 잘 안 나도 잘 보여, 지금. 아까 아이폰 잘 안 보이신다는 분은, 주변에 모바일 접속자가 많아서 그래요. 또리 엄마님 감사합니다. 네. PC도 잘 보이고 아이폰도 잘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아이폰이나 이게 잘 안 보이면, 아이폰 잘 안 보이면 밑에 동그라미 2번 누르는 거 알죠? 동그라미 2번 눌러갖고 밑에 아프리카를 삭제했다가 다시 아프리카를 키면 잘 나와요. 네. 아이폰에 별풍선 보여요. 별풍선, 누가 쐈는지는 보이는데 본인이 쏘는 게 안 보인다. 그런 건 내가 안 쏴봐서 몰라. 그 다음에,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는 아무래도 통합진보당 이야기를 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통합진보당 이야기를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내가 지금 추천해주고 싶은 뉴스가 있는데 안 올라왔네? 누가 그 뉴스 좀 올려줘봐요. 미디어 오늘에 올라왔던,
미디어 오늘에 올라온 조국 교수의 글. 응. 미디어 오늘에 보니까 조국 교수가 이번에 이 사태를 보고 쓴 말이 있더만. 인터뷰한 내용이 있던데 여기 있다. 이 기사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해요. 따뜻한 나라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지금 현재 이 방송을, 이제 그 다음팟이나 유튜브 또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보거나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요, 망치부인의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다. 이 생방송에 오시면요, 요렇게 그 채팅창이 나와요. 실시간으로 저한테, 채팅을 해서 의견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방송 중에 이렇게 방 두 개를 제 본 컴퓨터로 켜놓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계방이 또 늘어나면 옆 컴퓨터로 또 확장을 시켜서 또 같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채팅창으로 실시간 망치부인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음팟이나, 다음팟 플레이어를 통해서 망치부인 검색해 보시거나 또는 팟캐스트에서 망치부인을 다운받아 들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또는 M군, 이런 기타 등등에서 망치부인을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망치부인의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 주소 africa.co.kr 대각선 작대기 딱 긋고 슬래시라 그러죠. 슬래시 GTV7 GTV7을 누르시면 망치부인 방송국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시청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복잡하다 싶으시면 그냥 포털에서 망치부인 치면 망치부인 방송국이 바로 연결됩니다. 그거 누르고 들어오셔서 보면 이렇게 작은 화면에 이게 떠 있어요. 그 밑에 있는데 1.0 시청하기를 누르시면 좀 사양이 낮은 컴퓨터들도 안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중계방으로 이동 좀 부탁드립니다. 조국, 이정희 퇴진에 진보정치에 명운이 걸렸다. 부정선거 증거 내놓으라고 해당 행위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때이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 교수가 어떤 번복 입장을 안 밝혔다면 이것이 이제 가장 그나마 좀 객관적이고 제가 공감할 만한 기사인 것 같아요. 총 13석 괜찮은 성적이었다. 울산과 창원이라는 노동자 벨트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건 뼈아픈 실책이었지만 야권 연대로 통합진보당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 관악을 후보 경선에서 문자 논란이 제기됐지만 그간 통합진보당이 보여준 약자를 위한 정치와 진보정치가 보여줄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가 4번의 힘을 실어줬다. 그런 진보정치가 통합진보당이 최대 위기에 빠졌다. 비례대표 경선에서 유령 당원 투표, 대리투표, 중복투표 등 진보정당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을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린 건 당권파의 태도였다. 당 운영위원회는 당대표 및 비례대표 총사퇴를 결의했지만 당권파는 경선 부정조사는 오류라고 반발하며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진보정당에 닥친 위기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색깔론적 공격에서 비롯됐다. 이번엔 다르다.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상식을 깨트린 결과 일어난 사태다. 지켜보던 진보진영의 시선도 싸늘하기만 하다. 진보진영의 인사들을 인터뷰 요청에는 인색했다. 여기서 이제 은이겠죠? 진보진영의 인사들이 이제 인터뷰 요청에 인색했다. 말을 보태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인 듯 했다. 그럼에도 진보정당의 맏형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뼈아픈 지적이 공개적으로 제기될 때 이번 사태가 상식의 선에서 제대로 해결될 것이란 견해도 있는 듯했다. 서울대 조국 교수가 그런 케이스다.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꼽히는 조국 교수는 7일 미디어 오늘과의 통화에서 선거 부정 사태에 대해 진보정치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심각하게 바라봤다. 그는 자신이 당권파라 할지라도 자신과 정당을 위해
당권파의 요구로부터 자신을 떨어뜨리고 정당을 살리기 위해 결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번 일을 두고 참담하다는 심정을 거듭 드러냈다. 그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깨졌다며 다른 정당도 아니고 진보를 자처하는 정당 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조국 교수 역시 이번 비례대표 경선을 총체적 부실 선거라고 규정지었다. 그는 통합진보당은 대중적 진보정당을 지향하는데도 운영 방식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당시의 서클주의적이었다며 자기 정파가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절차적 하자는 별거 아니다라는 의식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선거 부정 사태가 자기 정파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여기 깊이 공감합니다. 조 교수는 또 진보 내에서도 NL이든 PD든 이념과 정책, 비전이 맞는 이들이 모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특정 세력이 진보나 진보정당을 독식하고 독점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정파나 그룹들이 국회의원 혹은 간부를 뽑는 선거에서 꼭 이겨야 된다는 사고가 과잉되면서 각종 불법이 일어난 것이라며 이번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조 교수는 부정선거라는 증거가 있느냐는 당권파의 반발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라며 강경하게 비판했다. 그는 선거 관리를 당권파가 다 책임졌는데 갑자기 이번 사태에 터져나온 것이 허위인가라며 조작 여부를 세세한 것을 따지는 것은 법률가적 사고다. 지금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지금 이거는 당권파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때이다.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민들이 의구심을 느끼는 또 다른 부분은 책임을 통감하기보다 격렬하게 반발하는 당권파의 태도다. 그들은 사퇴 안건을 결의한 당 중앙위원회가 열린 지난 4일 회의장 출입문을 몸으로 막으며 회의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조 교수는 그 배경을 당권파는 통합진보당을 자신들의 당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당권을 가져도 잘못을 하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권을 넘겨주는데 이들은 당권을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는 집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권을 절대 놓칠 수 없다는 사고는 정당보다 정파를 우위에 두는 것이라며 통합진보당을 정당으로 보지 않고 정파의 당으로 외피로 보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정당 투표에서 통합진보당 찍은 사람들이 이 꼴 보려고 4번을 택한 게 아니다. 수가 많다고 하여 계파의 이익이 당의 이익을 압도 지배하는 것, 정당 바깥 진보적 대중의 눈을 외면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사태 해결보다는 당권파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처 입은 진보의 아이콘 이정희 공동대표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심정을 드러냈다. 조 교수는 대중적 정치인으로 더 클 수 있는 사람이고 기대가 컸다. NL이든 PD든 그만한 인물을 키워내기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여기도 깊이 공감해요, 내가. 그는 진보정당은 첫째는 진보적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전체 국민의 지지도 받아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를 실망시켰다며 자신이 당권파라 할지라도 자신과 정당을 위해 당권파의 요구로부터 자신을 떨어뜨리고 정당을 살리기 위해 결단을 해야 한다며 지적했다. 이정희 공동대표는 진상위 조사 결과에 대해 불신에 기초한 의혹만 내세울 뿐 합리적 추론도 초보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라고 정면 반박한 바 있다. 조 교수는 이 대표를 비판하면서도 통합진보당이 어떻게든 이번 사태를 수습해서 다시 진보정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는 운영위원회 결정대로 신속하게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당대표를 새로 뽑아야 된다고 했다. 당내 조직 문화도 변화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운동권 문화가 비합법적인 문화인데 이제는 비합법적인 활동이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다. 모든 정당 활동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입니다. 조 교수는 이번 사태에 진보 정치에 명운이 달려있다고 보면서 이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몇 석은 남겠지만 진보 정치는 10년 전으로 후퇴할 것이다. 향후 야권 연대에서의 발언력도 매우 떨어질 것이고 그 이후 대선, 지방선거 등 총선이든 당세가 위축될 것이라고 해결을 촉구했다. 이 조국 교수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고 봐요. 이건 내가 볼 때 이번 사태는 지난번 나는 문자 사건으로 이 통합진보당의 도덕적인 이미지는 60% 이상 훼손됐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번 사건은 이거는 정말 국민들을 경악시켰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거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이제 보고 쌤통이다. 요 새끼들 이번에 이걸로 묻어버리자 싶었겠지. 그러면서도 충격받았을 것 같아. 안 그래요? 난 이번 사건은 쌤통이다 싶고 잘됐다 요번 기회에 저 빨갱이 새끼들 없애버리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일지라도 이번 사태에 놀랬을 것 같아. 이게 우리가 또 일반 우리 국민들이 참 순수한 마음으로 통합진보당을 지지해 왔을 텐데 그 국민 10%가 이 10%의 지지를 받은 이 10%가 그 통합진보당에게 정당 투표를 했던 10%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 이 그 통합진보당에 표를 줬던 10%는요,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가장 진보를 꿈꾸고, 그나마 제일 순수하고, 그런 사람들이 표를 줬을 거란 말이야. 순진하고. 그 정치에 막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누가 책임질 거냐고. 예. 너무너무나 이거는 가슴이 아픈 상처이고, 왜 망치 부인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안 했느냐. 이게 우리 당 문제였으면 나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민주당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면 씨발 쪽파 이러면서 당당하게 욕을 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당 문제가 아니잖아. 물론 새누리당 문제면 내가 또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욕을 하겠지만, 이게 사실 여기까지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리고 이들과 연대해서 선거를 치른 동지로서 그 동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한다는 것이 참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아낀 면이 있어. 말을 아낀 면이 있는데, 나는 무엇보다도 이런 식으로 당권파가 관행적으로 민노당에서 당권을 잡아왔다는 얘기가 가장 충격이었어요. 요즘에 이제 이 망치 부인이 뒤통수 많이 만다는 얘기가 있잖아. 내가 이번에, 나 솔직히 얘기했고, 당권파에 대해서, 나는 내가 소속이 민주당이고, 민주당 당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해 오면서도, 민노당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뢰가 있었어. 민노당은 우리 민주당보다는 보다 더 청렴하고, 보다 더 깨끗하고, 도덕적인 위치에 서서, 우리 민주당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비판해주는 그런 비판자요, 조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우리 당보다는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모범일 것이다라는 어떤 막연한 그 마음속에 이상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지난번에 진보신당이 그 민노당에서 박차고 나가면서 이런 종북주의자들이라고 막 쌍욕을 하면서 그럴 때도 나는 진보신당을 비판했어요. 어떻게 자기네들이 같이 정당을 만들고 같이 국회에서 의원직 해먹다가 그 선거 앞두고선 저런 식으로 동지의 뒤통수에다 도끼를 꼽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나는 진보신당 탈당파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보신당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바라봤어. 그러니까 아마 내 방송을 쭉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나는 이것은 민노당 당권파가 나의 기대,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정말 민주적 원칙에 따라 당을 운영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겠지.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당권을 못 잡았다고 자기 동료들의 뒤통수에다가 종북주의자라는 낙인을 찍는 행위는 나는 참 옳지 않은 행위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번에 밝혀진 부정선거 증거들이, 내가 한 가지 또 바로 잡을게. 내가 금요일 날인가 제주도에서 뉴스를 봤을 때는 이정희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번 조사는 철저히 비당권파만 조사를 했고, 비당권파에 의해서 문제제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나봐. 이번 문제를 제기한 게 당권파 비례대표 10번이었다며.
누가 우리 그 시청자 게시판에 썼던데 그게 맞나요? 이번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게 당권파에서 문제가 제기된 거다. 당권파 내부에서도 이건 좀 옳지 않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그렇구나. 진보는 종북 계열이 많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종북이라는 개념 자체가 북한의 지령을 받는다인데 북한의 지령을 받는 새끼들이 어딨어? 민노당의 당직자 이름을 북한에 전달했다. 그 사람도 그래 전달하고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대? 북한에서 지령을 받은 건 없지 않아요? 잘은 모르지만 당직자 이름을 갖다 줬다. 이걸 가지고 종북이다라고 나는 추정하면 난 안 된다고 봐. 다만 그 사람이 약간 미친 사람인 것 같다. 아니 그 정당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당의 당직자 이름을 왜 북한에 갖다 줘? 그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남한 사람이지만 북한 공산당의 주요 당직자 이름을 남한에다 넘겼다면 그놈도 난 미친놈이라고 봐요. 그 남의 나라에다 무슨 정당 당직자 이름을 갖다 넘기고 그래. 안 그래? 나는 이제 그런 짓을 한 놈은 미친놈이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노당 전체가 종북주의다. 그렇게 보는 건 나는 그건 또 오산이라고 봐요. 그렇게 보면 나는 안 된다고 보고 종북, 북한을 정말 추종하고 북한을 막 추앙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나 그런 사람들이 민노당에 있어요? 난 아니라고 봐.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미친놈들이지. 아니 북한을 뭘 추앙할 게 있어. 지금 국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나라를 추앙해서 뭘 어쩌자고. 그러니 종북주의라는 말 자체를 난 굉장히 싫어해.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우리의 역사 과정에서 소위 이 권력을 비판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빨갱이, 종북 세력 이렇게 몰아갖고 이제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그들의 독재를 연장시키는 발상이기 때문에 진보 세력을 종북주의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굉장히 80년대식 사고다. 나는 그렇게 봐요. 진보 세력은 종북 세력이다라고 보는 건 그 80년대 아직 그 전 세계가 이 이 이념으로 동서가 갈라져 있었던 때가 있었잖아. 공산권하고 이 자본진영하고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하고 분열되어 있었던 시대적 사고이지 지금 막 종북주의다 이렇게 바라보면 난 안 된다고 봐요. 그건 그거고 이번 문제는 결국 핵심 키워드는 권력이야. 당권파라고 지칭된 사람들이 나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그랬다라고 나는 볼 수가 없고 내가 그거에 관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 본질은 권력이다. 이 사람들이 민노당을 만들고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권력을 쥐고 온 거 아니에요? 그 민노당의 근본을 민노당 근본이 뭔데요? 나는 이 민주노동당의 이 당권파 나는 솔직히 민주노동당의 강령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민주노동당 강령이 소위 공산주의 강령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 민노당이라는 한계를 가지고는 진보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내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님이야말로 가서 나의 옛날 방송을 한번 찾아본 다음에 훈수를 둬. 내가 민노당에 대해서 왜 민노당으로 진보운동이 안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 들어보신 분. 내가 노동당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그 남한사회 특수성에서 볼 때 노동당으로는 이 진보운동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 민주노동당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 현재로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누차해왔던 사람이야. 내가 누구를 해설하고 내가 지금 민노당에 대해서 해설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나는 이 종북주의라는 말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나는 이번 문제의 핵심은 권력이라고 봐. 이번 통진당 사태는요. 통진당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 통진당이 크게 세 파잖아. 민노당 계열, 민노당 당권파, 그다음에 진보신당 탈당파. 그러니까 이제 민노당 당권파 비판하면서 진보신당을 만들어 나갔다가 그 당이 마음에 안 들어 또 따로 뛰어나온 사람들. 노회찬, 심상정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유시민계.
요 이제 뭐 하여튼 이정익의 뭐 심록의 유괴 요 이제 세파로 있는 거 아니야. 결국 이번 사건은 지금 이 통합진보당에서 당권파 즉 이정희 계파가 이정희가 포함되어 있는 이 계파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전횡을 행사하다가 나머지 두 계파한테 걸린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옛날에 이 심상정 노회찬 이쪽 사람들하고만 있을 때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걸 막 이런 게 관행적으로 있었는데 대놓고 이거를 밝히지 않았잖아. 근데 이제 이게 유시민 계열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얘네들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기 때문에 다 까발린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이 모두 다 허걱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당권파가 너무 오래 권력을 잡았다라고 봐요. 예. 나는 이 당권파가 너무 오래 권력을 잡았다라고 봐. 그러니 이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말이에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권력의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야. 그 얘기 들어봤죠? 이 민주주의에서는 권력의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야. 아무리 잘해도 다른 나라의 미국 같은 경우도 아무리 잘해도 8년 이상 대통령 못해. 그러니까 민주주의지. 안 그래요? 이 권력은 유통기한이 있어야 돼. 그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돼요. 내 뒤에 올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덜 가더라도 이 민주주의에는 권력의 유통기한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그래야 그 다음 권력이 모자라면 두 권력 A 권력, B 권력을 비교해보면서 보다 나은 C 권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게 민주주의의 핵심 아니겠어요? 결국 그러니까 박정희가 지가 아무리 정치를 잘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그는 독재자였어. 왜? 죽을 때까지 권력을 놓으려고 안 한 거야. 이승만이나 박정희가 왜 용서받을 수 없는 독재자인가? 우리가 둘 다 민주주의자 아니었어? 김일성을 비판하면서 권력을 잡은 두 사람이 종신토록 대통령 하고 싶어갖고 미쳐 날뛰는 바람에 결국 한 사람은 강제로 하야당하고 한 사람은 총 맞아 뒤진 거 아니야. 권력을 너무나 오래 쥐고 지가 아무리 유능해도 자기가 아무리 유능하고 자기의 권력을 넘겨받을 사람이 없더라도 물러나야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물러나고 버텼기 때문에 그렇게 추잡한 말로를 맞은 거 아니겠어요? 예. 네. 지금 방송 듣고 싶지 않은가 봐. 예. 우리, 뭐예요? 방송이 재미없어요? 정리할까요? 예, 민주촛불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권력은요, 네, 민주촛불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바라볼 때, 조선의 역사, 조선뿐만이 아니야. 옛날에 이제 이 통일신라가 만들어지잖아요. 삼국시대에서 삼국 간에 권력의, 이게 한강을 놓고 막 싸우면서 중앙집권국가로서 최후의 승자가 이 외교와 권력을 잘 활용했던 신라였잖아? 결국 이 고구려가 가장 막강했지만, 권력 내부의 암투, 이 권력 내부의 암투로 고구려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이 백제 또한 권력의 부패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 백제 왕실을 지킬 마음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망하는 거고, 그럴 때 이제 이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하고 고구려를 멸하면서 나중에 이제 신라에서 당나라를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가 통일신라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통일신라가, 이제 비로소 모든 걸 다 차지했어. 그랬더니만 어떻게 된 거야? 서서히 부패해 가잖아. 권력을 지네들끼리 움켜쥐는 거죠. 원래 신라가 우리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에서 봐도 나오겠지만 원래 성골 엄마와 아빠가 둘 다 왕족인 집안에서만 왕이 나왔어. 근데 그게 결국은 근친상간이 된 거야. 그래갖고 성골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와 아빠 둘 중에 한 사람만 왕족인 사람이 진골이야. 이제 진골 귀족들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결국 통일신라를 만드는 거야. 김춘추가 진골이잖아. 김춘추부터가 진골이라고. 그래서 이제 진골 귀족이 나와가지고 왕을 이어가는 게 신라가 김춘추 시대에 통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진골 귀족이
통일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성골이라는 절대 권력을 이게 딱 대신해서 나왔을 때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나름 개혁 정치를 했을 거라고. 그러나 얘네들이 점차 권력이 안정되니까 어떻게 돼? 부패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누구한테 망해? 이 진골 귀족이 육두품한테 나라를 뺏기는 거야. 이 육두품이 그 소위 이제 그 최치원이라는 이 신라의 이 유학자가 당나라에 가서 외국인 과거 시험에 1등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한족을 제외한 나머지 소수민족들을 전부 다 이 당나라는 굉장히 국제적인 게 이 나라의 특색이었기 때문에 개방했단 말이야. 개방적이고 국제적이었어. 그리고 모든 외국인에게 당나라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단 말이야. 관료가 될 수 있는 기회까지 준 거야. 그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보는 과거 시험에서 1등을 해요. 그것도 가장 높은 점수로 1등을 하고 당나라 전체에서 막 추앙받는 선비였던 거야. 유학자였던 거야. 그런 최치원이 이게 당나라에서 어느 정도 이루었지만 이게 외국인 아니야. 그러니 내 나라로 돌아가겠다. 그래갖고 이제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육두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지 그대가 육두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야. 최고의 정책 결정권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계방이 또 하나 만들어졌네요. 자, 우리 134호실로 이동 좀 하실까요? 본방에 계신 여러분, 예, 지금 이제 우리 그 망치부인 방송을 보러 오신 분들이, 망치부인 방송을 보러 오신 분들이 지금 이제 본방에서 시청하기를 누르면, 이게 본방이 풀방이면 못 들어옵니다. 네, 여러분, 본방에 계신 님들, 대단히 죄송하지만, 방송 잘 되고 있어요? 예, 본방에 계신 님들,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중계방, 134호실로 이동 좀 부탁드릴게요. 가만히 있어보자. 이제 몇 호실이지? 149호실 됐네요. 네, 149호실로 이동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해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거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재방송 때는 요 멘트가 나온 본방으로 이동해주세요. 본방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 굳이 막 재방송이 중계방이 몇 개 생겼다 그거 표시하려고 중계방에 계시지 말고 이따가 재방송 보실 때는 요 멘트 나온 본방으로 이동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생방송이니까 중계방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독사님 팬클럽까지 감사드리고요. 네, 이 최치원이 그게 당나라에서 매우 성공한 학자였지만 고향에 돌아와 천대를 받아요. 고향에 돌아와서는 어떤 정책 결정권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 최치원이 낙심하여 어디론가 잠적해버렸어. 그리고 나서 결국은 육두품이, 내가 볼 땐 이 최치원이 아무도 모르게 이 육두품들에게 그런 어떤 저항정신을 심어주는 그런 이 사상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결과적으로 최치원이 사라진 뒤에 육두품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결국은 육두품이 신라의 선종 세력하고 손을 잡고 고려를 만들게 된단 말이야. 고려 왕실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고려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나름 이 신라보다는 더 개혁적인 정치를 합니다. 근데 딱 100년 지나면서 고려도 부패해요. 고려가 부패하면서 맨 처음에 이 권력을 잡은 육두품들이 소위 사대부를 이루고 그 사대부들이 이제 사대부들이 문신 귀족이 되면서, 여기서 문신 귀족이 문제야. 귀족. 여기서 족자는 뭐냐 하면 혈연으로, 옛날에 고려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과거제도를 처음에 도입을 해. 고려, 광종 이런 사람들이. 근데 과거제도를 도입했지만 결국 이 과거제도는 능력에 따라서 자기 능력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거, 그게 이 과거제도였단 말이야? 근데 이게 100년이 지나니까 이 문신 귀족들이 능력에 따라 관료를 선발한 행동을 점차 줄여가고, 가문에 따라, 그 핏줄에 따라 음서제도라 그러잖아요. 문음제도, 음서제도. 자기 가문에 따라서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된 거야. 그러자 거기에 불만을 품은 이 무신들이 들고 일어나서 무신 정변을 일으키잖아요. 무신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이 문신 권력을 무너뜨리고. 아유, 덥죠? 왜? 배고파. 왜? 점심 안 먹었어? 아니, 점심 안 먹었어?
먹었어? 점심 많이 먹었는데 배고파? 아유, 키 크려고 그래, 또. 맞아. 그럼 가서 사갖고 와. 엄마가 모바일 방송 갔다 오는 거 어때? 안 돼! 엄마가 모바일 방송하면서 과자 사오래. 아이, 내가 진짜, 내가 진짜 종이야? 예. 자, 이제 무신 정변이 일어나는 게, 결국 고려가 만들어져서 100년 동안은 개혁적인 정치를 하다가 100년 만에 썩기 시작해서 딱 200년 되는 시점에 망해요. 936년에 고려가 건국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려가 이제 삼국통일을 하잖아. 그리고 나서 이 1170년이 무신정변이야. 그러니까 딱 200년이죠. 딱 200년 만에 고려의 이 전기가 끝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무신정권 60년이 일어나고 그 뒤에 원나라가 쳐들어오고 이 무신들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결국 힘으로 권력을 막 다투다가 결국은 이제 이 원나라가 습격해 왔을 때 그 백성들이 자기네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권에 대한 애착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원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국민들이 단결된 마음으로 막아내질 못했고 결국은 원나라의 속국이 되는 거죠. 원나라의 식민지가 된단 말이야, 우리가. 그리고 나서 고려 후기에 이 와중에 이 신진사대부들이 이 명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송나라로부터 받아들인 이 성리학을 갈고 닦은 철학적 집단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조선을 건국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사대부와 그들이 자기네들이 힘이 없으니까 무인 권력들을 선발하는데 그 중에 이 최영 같은 경우에는 누구하고 왕권하고도 밀착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 무인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최영 장군하고는 이 최영 장군은 그 당시에 고려 왕실을 지키려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보수였죠. 그러다 보니까 2인자였던 이성계를 꼬셔가지고 정도전이 나라를 세우는 거야. 그게 이제 조선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육두품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러니까 옛날에 신라에서 육두품이 아무리 국제적으로 인정한 능력자라도 신라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부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가 건국이 됐다라면 고려에서도 이 신진사대부들이 아무리 유능하게 이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에요. 지금 독일 철학자들도 와서 성리학 공부하다 보면 막 헤매. 성리학이 그만큼 어려운 학문이야. 근데 이 성리학이 어디에서는 중국에서는 거의 죽었어요. 성리학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명맥이 유지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율곡하고 이황이죠. 예. 그러니까 율곡 되게 이황 이 사람들의 학맥이 이어지면서 성리학이 더욱더 발전을 해. 그래서 완성된 게 우리나라잖아. 그만큼 유능한 이 신진사대부들이 고려 말에 권력에 나아갈 길이 없었어. 그들이 유능해도 누구에게 가로막혀? 그 당시 권문세족. 그러니까 이제 이 무신 집권기에 권력 잡은 놈, 친원 세력, 원나라에 잘 보인 놈, 그 다음에 동네에서 땅과 노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병을 가진 놈, 이런 놈들이 호족 세력, 이런 놈들이 막 동네에서 힘쓰면서 실제로 공부 열심히 하고 똘똘한 이 선비들이 좌절하다가 결국 나라를 뒤집어가지고 조선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권력이, 그러고 나서 이제 조선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 신진사대부들이 굉장히 과거 제도를 고려가 흐지부지했던 것 때문에, 과거 제도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100년 동안 이 조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왕권 강화해야 된다라는 태종이나 세조파가 있고, 아니다. 이제 문종이나 세종, 이런 사람들처럼 성종, 문종, 세종, 성종, 이런 사람들은, 조선의 정도전의 건국 정신, 이걸 이어가야 된다. 이러면서 막 논쟁을 하면서, 보다 나은 조선, 보다 이 민본 정치, 이거를 꿈꾸었던 100년이 딱 끝나. 성종이 조선 성립 100년이야. 그리고 나서 성종 지나면서, 이 성종이 죽고 나서 조선이 흐트러지기 시작을 해요. 맥이 흐트러지면서,
이 살인들이 집권을 해가지고 서로 권력투쟁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학술적인 논쟁으로 시작했지만, 정책적인 자기 정책이 왜 옳은지 학술적 논쟁을 시작했지만, 결국 나중에 가면 정책을 위한 학술이 아니라 자기 정파를 위한 논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권력의 맛을 보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한 이론을 피고, 그 무리한 이론은 대중으로부터 고립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조선이 큰 위기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조선이 그러다 보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일어난 거야. 통합된 국민의 의지를 못 모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양난 이후에 광해군이 실리외교, 실용주의, 이게 광해군이 북인이라는 붕당하고 같이 정사를 도모하는데, 이 북인이란 사람들은 실용주의자들이었어요. 나는 지금 생각하면 그 소위 친노 세력이 북인과 마찬가지라고 봐. 이 북인들이 굉장히 실용주의자들이고 실리주의자들이었어. 이 광해군이 선조의 그 후궁의 아들이지만 세자로서 그 전쟁 시기에 왕실이 해야 될 일을 나름대로 참 고민하면서 그 전쟁을 치른 사람 아니야. 그래서 전쟁 이후에 나라를 재건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노무현 대통령만큼 굉장히 빠르게 전후에 조선을 복구시키는 기본을 만든 사람이 광해군이에요. 근데 이 광해군이 그 정치를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문제는 뭐야? 이 선조 이 늙은이가 죽기 전에 중전을 들이잖아. 또 죽기 전에 중전을 들여갖고 인목대비한테 아들 하나 낳아놨더니, 이 광해군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 지도력, 리더십이 강해야 된다. 그래야 강력한 권력을 행사해서 통일되고 효과적인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 광해군에 맞서는 거 아니야. 그 신하들이, 그 서인들이 이 인목대비하고 영창대군을 딱 들고 와가지고, 야 광해군 물러나라. 너는 후궁의 자식이다. 여기 정빈의 자식이 있으니 자리를 내놔라. 이러니까 이제 이 광해군이 지금 자신은 이 강력한 권력을 쥐고 조선을 재건하는 게 임무인데, 이 새끼들은 학리적 논쟁만 하면서 그 발목 잡기만 한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의 명분인 인목대비하고 영창대군을 폐위시키고 사사시키고 그러면서 권력을 추앙하다가 결국은 이게 명분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광해군이 그 권력을 뺏기는 거예요. 인조에게. 응? 이제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조가 정권을 차지해서 실용주의는커녕이고 망해가는 명나라 편들다가 청나라한테 박살나고, 저 땅바닥에다 3번 콩콩콩 절하고 그러면서 이 청나라 간섭을 받고, 그걸 다시 이제 일으킨 게 숙종, 영조, 정조인 거 아니에요? 이 숙종, 영조, 정조가 조선 후기에 왕권 강화 정책을 또 막 피면서 잠깐 반짝했지만, 결국 왕권 강화라는 것이 잘못 비춰지면 독재가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그 신하들이 자신의 그 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왕권에 맞서는 과정에서 소위 정조가 시해됐다라는 전설을 남기면서 결국 조선의 이 권력이, 정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세도정치 60년 만에 나라를 뺏기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시콘티아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잠깐만 살펴봐도 어떤 세력이 권력을 잡고 이게 100년이 넘어가니까 나라가 썩는 거야. 나라를 바꿀 만큼 고려를 건국하고 조선을 건국한다는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나라를 바꿀 만큼, 이거는 나라를 바꿨다는 얘기는 그만큼 모든 국민이 분노했기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게 뒤집어질 만큼의 국민적인 신짐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세워놓고 권력의 100년 딱 지나면 거기에 맞들려가지고 이놈 새끼들이 썩어 들어가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그러다가 결국은 모든 게 박살이 나버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나는 지금 이번 이 통합 진보당의 이 당권파의 부정선거는 이승만, 박정희랑 똑같아요. 이승만이 어떻게 했어? 부정선거 하잖아. 이승만이, 어떻게 또 이렇게 비슷한지. 이승만이 12년 만에 정권에서 물러날 때, 그게 3.15 부정선거로 물러나. 국민들이 그만둬라 했는데도 기어이 더 해야 되겠다고 무리수를 두면서, 부정선거를 했다가 그걸로 결국은 하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승만이 그 적당한 때 권력을 놨어야 됐어. 안 놓으니까 그 꼬라지가 되잖아. 당권파는 지난번에 진보신당이 그 반발해서 나갈 때 그때 권력을 놨어야 됐어. 근데 그걸 안 놓고 지금까지 유지하다가 이번에 이 지경이 난 거 아니야? 나는요, 이로 인해서 내가 볼 때는 이 통합진보당과 진보 정치에 대한 국민적인 처절한 외면이 있을 거라고 봐. 저는 그렇게 봐요. 이번 사건이 이정희 문자 사건도 사실 굉장히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 충격이 나는요, 진보 정치의 미래를, 이 수명을, 가치를 80% 상실시켰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번 사건은요, 뿌리를 말린 사건이라고 봐요. 진보 정치에 대한 국민의 희망과 기대가 나는 그동안 민노당 운동 12년, 10년? 응? 13년 독자 정당 운동이 나는 이번 사건으로 문 닫았다고 봐, 난. 이걸요, 이정희가 탈당하고 정치에 손 떼야 된다. 그건 진짜 등신 같은 요구야. 이정희 하나 잡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말이에요. 이정희 탈당하고 정치에 손 떼다. 이거는 이정희 하나를 희생양으로 덮고 그 세력이 또 권력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진보 정당 자체가 지금 보여진 그 모습, 이 진보, 사실 이제까지 전통 있는 독자 정당이 민노당 아니야. 근데 민노당이 그런 식으로 권력을 유지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거야. 그동안 민주노동당 때문에, 민주노동당이라는 정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다 힘을 실어주지도 않고, 민주당으로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결국 민노당과 민주당이 어정쩡하게 따로 있는 상태에서 맨날 떡은 새누리당이 주워먹은 거 아니야. 이제는 이걸 끝낼 때가 됐다는 거야, 나는. 나는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소위 진보 정당에 대한 허상을 버려야 된다고 봐. 진보 정당에 대한 허상을 버려야 돼. 그리고 정말 그러면 민노당을 없애버리고 민주당만으로 그렇게 정말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대한정당이냐. 내가 지금 다음 당권 도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요. 내가 욕 나왔어요. 시읍비읍 막 욕 나왔어. 열린우리당이 왜 망했는지 알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열받아가지고 한나라당 지지자 정도 열린우리당 찍어줘가지고 152석의 국회의석을 줬어. 그러면서 노무현과 더불어 강력한 개혁정치 한번 해봐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친노, 그 다음에 이 호남, 그 다음에 이 486 이런 식으로 쪼개져가지고 얘네들이 쪼개져서 서로 막 잘난 척하다가 386이었지 그 당시는. 그러다가 당 개박살 난 거 아니야? 한나라당 110명한테 질질 끌려다니다가 이런 무능한 새끼들, 무능한 진보 욕먹으면서 정권 뺏기고 국회 다 뺏기고 지금 우리 국민들 이 지경 된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당 지도부를 이해찬, 김한길, 우상호 이런 애들이 준비하고 있대. 그럼 뭐 하자는 거냐? 통합진보당에 분노해가지고 민주당에다가 힘을 실어주려고 오니까 이해찬, 김한길, 우상호 그때랑 똑같아. 호남파가 미는 김한길, 486이 미는 우상호, 친노의 이해찬 이래가지고 무슨 국민들에게 대안이 되겠어? 나는요, 지금, 그러면 새누리당은 어떠냐? 새누리당은 절대 악이야. 정말로 권력을 주면 안 되고, 봤잖아, 우리가. 지난 이명박 4년을 겪어보니까, 얘네들한테 권력의 기억자도 주면 안 되는 애들이야. 그런데 문제는, 새누리당을 대신할 만한 대한정당으로서 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이 그 모습과 능력을 갖추었냐? 그게 안 되는 거야. 국민들이 열받아갖고 투표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지지자들은 오롯이 투표해갖고 지네 권력 유지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떤 새누리당 지지자한테 뭔 얘기를 들었냐? 우리 채팅창에 와서 쓰고 간 얘기야. 자기는 새누리당을 찍지만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는데 이 새누리당 나쁜 새끼인 거 다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민주당이 대안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찍는다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민주당이 새로워져야 돼. 통합진보당이 지금 적골아질할 때 민주당이 젊고 개혁적인 지도부를 꾸리고 뭔가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원내대표 박지원, 당대표 이해찬? 이래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이 대선 때 민주당을 지지하겠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다음 지방선거 민주당을 지지하냐고. 국민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런 등신 새끼들, 이번 총선 때 걔네들 모여갖고 한 얘기가 뭐야? 저 민주당 등신 새끼들을 줘도 못 먹는다고. 민주당 등신 새끼들을 줘도 못 먹는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좋은 판에서 적골하지 뭐라고. 그게 우리 민주당의 모습이에요. 나는 정말 내가 이 민주당의 힘은 의원들이 아니라 당원이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이 민주당의 의원들 꼬라지가 해도 너무해. 김한길 이런 사람이 도대체 왜 전략공천을 받냔 말이야. 김한길 전략공천 새끼가 누구야? 그거 전략공천하면 안 돼요. 열린우리당 말아먹은 주범이야. 근데 그거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나중에 공천 다 결정된 다음에 마지막에 씩 지 이름 집어넣고서는 전략공천 받아갖고 나와갖고 당 지도부에 나온대. 그러니 내가 씨발씨발 안 그러겠어? 내가 도대체 국민들한테 무슨 희망을 줄 수 있겠냐고. 그래, 토껴놓고 얘기해서 내가 정치를 좀 구경해보니까 이해찬이 대표하고 박지원이 원내대표 하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름 카리스마가 있어.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 같아. 뭐 유인태나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괜히 약점만 잡히지. 박지원 여우라 그러잖아요. 정치계의 늙은 여우. 절대 실수 안 하겠지. 겉으로 드러나는. 사고를 쳐도 신속하게 치고 싹 사라져서 지난번 한의회 FTA처럼 뒷감당 안 하고 튈 수 있는 여우야. 이해찬, 그 나름대로 자기 카리스마가 있잖아. 그래서 이해찬의 권위에 함부로 못 맞설 거야. 선수도 제일 많고. 그지? 그래! 둘이서 당을 운영하면요,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일사불란한 당은 될 거야. 근데 일사불란하게 질 거야. 안정적이고 일사불란한 당은 될지 몰라도 안정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질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내세운 후보를 어떤 국민들이 지지하겠어? 내 말이 맞지 않아? 나는 이번에 이인영 선수가 우상호를 지지하겠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개 실망했어. 완전 실망이야. 나는 이인영이라는 선수를요, 내가 지지했던 건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하고 국민들에게 믿음이 될 만한 지향점, 지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 근데 우상호는 아니잖아. 제로스 리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이해는 돼. 이제 이 486에서 이인영 네가 많이 해먹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겨라 그랬겠지. 그러면서 우상호가 자기가 이인영을 많이 지지했으니까 다음은 나 밀어달라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상호를 지지했는진 몰라도 나는 우상호는 아니라고 봐.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서도 토론에 나와가지고 아침 선거에 버벅버벅대면서 네티즌보다도 강용석의 주장을 깔아뭉개지를 못하는 사람이 무슨 당 지도부를 하러 나와. 거기다가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무슨 민주당의 참패라는 동 그따위 소리 해가지고 그 박원순 시장 집 민주당 당원이야. 그런 사람이 무슨 당 지도부를 나와. 이거야말로 나는 정말 486 패단이라고 봐요.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 광주에서 일으켰던 그 스캔들도 말이에요. 그때 그 우상호가 광주에서 뭐 송영길, 우상호 이런 애들 광주 룸살롱 사건, 그걸로 그 당시 열린우리당 386은요 그 사건 하나로 박살났어. 기억나십니까? 당시 2004년에 국회의원들이 대거 등장을 했어. 386 의원들 다 들어온 거야.
근데 그때 우상호 송영길이랑 같이 광주 가가지고 룸살롱 가서 술 처먹은 거 그거 들통나가지고 말이야. 네티즌들한테 개박살나고 열린우리당 386은 입도 뻥끗 못했단 말이야. 그냥 김근태 의원을 비롯한 제야 운동권들이 젊은 386을 데리고 뭔가 당내 개혁 정치 하려다가 박살났어. 그런데 우상호가 당 지도부를 나와? 이게 뭐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486 세력이라고 욕을 먹지. 어떻게 그렇게 아우. 이러니까 운동권이 욕을 먹는 거예요. 민노당 당권파 저러고 앉아있지. 그 민주당 486 우상호 지지한다고 웃기고 앉아있지. 김한길 나와가지고 지가 당 지도부 한다 그러지. 아, 이해찬 나와가지고 당대표 한다 그러지. 아. 국민들 이런 식으로 가면요. 새누리당에서 깡통이 나와도 대통령 돼. 옛날 부산에 그 시체가 나와서 당선됐듯이 이번에 새누리당에서요. 깡통이 나와도 당선된다고 이런 구도면. 그러면 박원순 시장은 지금 잘하고 있냐? 내가 상황을 좀 들어보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이 뭐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시청 공무원들이 그걸 이해를 못한대. 시청 공무원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뭐 이제 그 공약을 이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한번 준비해봐라. 그래가지고 그걸 준비했다고 의회로 갖고 온 걸 보면 가관이래. 이런 건 도저히 통과 못 시킨다 이러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원순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야. 민주당 시의원들 중에. 죽어도 못 들어준다고 길길이 날뛴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기대가 컸던 만큼 시의회에서 불만 있는 의원들도 많이 생겼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무례하게 구는 의원들 내가 나중에 실명 까는 수가 있어요. 조심들 하세요. 좌우지간 그래서 박원순 시장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야. 이 시청 공무원들이 시장의 뜻을 정책으로 만드는 실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지. 거기다 시의원들은 기대만큼 박원순 시장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지. 당은 저러고 앉아있지. 통합진보당 적골아지지. 그러니 지금 좋아 죽는 건 새누리당 아니야. 이 판에 철없는 이준석이가 문재인 목을 쳤다가 그걸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앉아있고. 근데 그거 갖고 약하다는 거지. 그럼 또 이 판에 안철수는요. 안철수를 뭘 믿고 안철수가 정치에 지었잖아 알아? 새누리당 이중대 윤여준이랑 붙어 다녔는데 무슨 안철수야 안철수는. 제이유님 감사하고요. 아휴. 자, 노래 부분은요. 녹화하시는 님들 노래 부분은 빼고 녹화 좀 해주세요. 내가 목을 못 써서 걸을 때 이 노래 들으면 몰라 내 생각나는지 슬픈 노래 들으면 다운펌 대방님 감사합니다. 자꾸 눈물 나는지 I'm missing you, baby, still loving you 너를 정말 사랑했나 봐 바보처럼 너를 못 잊어 My love is gone 네가 페리아의 무신님 감사합니다. 솔직히 지금 대선 후보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야권 연대 얘기도 하지 마! 너를 정말 사랑했나 봐. 이 노래요. 쉬즈곤 디셈버가 불렀어요. 저처럼 너를 못 잊어. 버스를 타고 무심코 내린 곳은 너의 집 앞 골목 늦은 밤. 자,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해줘요. 100분만. 중계방으로, 예.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해주시고요. 예. 비오는 나를 참 좋아했던 너 One love 너도 생각나니 아직도 비가 오면 네 생각이 나서 이렇게 눈물이 나 전화 못했어. 너를 그냥 해. 정말 사랑했나 봐. 바보처럼 너를 못 잊어. My love is gone. 네가 보고 싶은 날엔 눈물 한 방울에 하루를 보통. One love is you. 벌써 날 잊었겠지만 아직도 난 I wait for you.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자, 망치부인 검색을 해주시고요. 네. 자, 238호실. 예, 널널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238호실로 이동 좀 해주세요. 자, 망치부인 방송, 망치부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예, 방이 4개 뜹니다. 자, 본방에 계신 님들, 예, 요렇게 240호실이나 587호실, 예, 590호실이나 240호실, 아무데나,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망치부인을 검색하셔가지고요. 240호실, 혹은 이 589호실로 이동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홍님 감사드리고요. 카즈마님 감사드리고요. 뿅망치 넘버 3님 감사합니다. 자, 중계방으로 신속한 이동 부탁드리고 지금 뭐예요? 얘는 뭐야? 내가 그래서 사실 저기잖아요. 내가 방송하기 싫다 그랬잖아. 내가 지난 1월 15일에 그 도망간 이유가 지금 이런 당의 이런 모습이 예측되고 사실 당에 인물이 없고 이번 대선 어쩌라고 문재인?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요. 안철수보다는 문재인이 낫지만 문재인이 과연 이 진보 정치의 요구들, 국민들이 여러분 이거 어저께 프랑스 선거 결과 들으셨죠? 예, 프랑스에서 사르코지가 단임 그게 뭐 몇 년 만에 나온 단임 대통령이라는 거 아니야? 단감님 감사합니다. 이 프랑스에서 웬만하면 그 두 번째 재임까지는 다 시켜주는데 이 사르코지가 아주 드문 단임 대통령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르코지 정치를 비판하면서 프랑스인들이 이번에 이 사회당을 찍어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회당을 지지한 이유가 뭐냐? 지금 그 요구가 우리랑 똑같아요.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해라. 일자리 문제 창출해라. 이러면서 신자유주의로 인해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 해결해라. 단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당을 이 프랑스에서 찍어준 거 아닙니까? 사회는, 이게 지금 이제 유럽에서 이런 분위기가 우리에게도 다 같은 요구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문재인 같은 사람이 내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제 노무현 정권을 핵심적으로 운영했던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철학이 진보적이지 않아.
국민참여당도 마찬가지야. 국민참여당이나 문재인 같은 사람들, 소위 이해찬은 이 사람은 원래는 진보였는데 친노의 거두로 딱 들어가더니만 변했어. 문재인이나 국민참여당 출신들 가만히 보면 진보적이진 않아. 재벌들에 대한 선긋기가 분명하지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시. 그러니까 실용주의죠. 실용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럼 나는 정동영이 실용주의다. 정동영은 실용주의도 아니었어. 그때 천신정,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얘네들이 실용주의 노선. 아이고 걔네들은 무슨 실용주의도 아니고 이 죽두밥도 아닌 노선이었고 실제로 실용주의 노선을 걸었던 거는 친노였어요. 근데 이제 이 친노가 실용주의를 걸으면서 삼성을 생각하다는 책을 읽어보면요. 노무현 정권의 소위 친노 정치인들이 어떻게 삼성에 길들여졌는가가 나와. 그 책 읽어봤어요?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하다. 여기 보면요. 삼성을 생각한다. 거기 보면 친노 정치인들이 너무나 쉽게 삼성에 길들여진 모습이 나와. 그럼 친노만 그랬냐? 아니야.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박지원이니 무슨 박지원은 동교동계가 아니라 그러지만 동교동계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재벌들하고 친숙해지는데 굉장히 짧았다는 거 아니야. 김대중 대통령이 딱 들었자마자 이 재벌가에서 바짝 긴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그동안 튼튼히 쌓아온 이 정권과 경제의 이 미략이 끊어지나. 그 뒤에 걔네들 김대중 대통령의 직계 그 사람들 끌어들이는데 얼마 안 걸렸다는 거 아니야. 2달도 안 걸렸대지. 노무현 대통령 밑에 있던 정치인들도 2달도 안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재벌들이랑 손잡고 친재벌 정책들 비판 없이 유지하고. 그래서 김근태 같은 사람이 아파트 분양원가 그거 공개한다고 2004년 당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거 왜 거부하느냐. 대통령한테 얘기했더니만 대통령한테 왜곡 보고하고 보고 자체를 왜곡해서 하고 대통령은 대놓고 아니 무슨 시장경제사회에서 원가를 공개하냐 이런 얘기했다가 3년 만에 뒤집은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잘못된 경제정책 신자유주의 일변도 거기 침묵하면서 옆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 이다가 누구 때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시민단체들이 전부 다 등을 돌리게 된 이유가 이해찬 총리를 면담을 하거나 청와대 쪽에다가 얘기를 듣거나 너무나 권위주의적이고 교만 방자했다는 거야. 권위주의고 교만 방자하고 자기네들에 대한 도덕적 자부심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도 시민 없는 시민단체 막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귀족노조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그러니까 소위 자칭 진보 세력에 등 돌려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재능 있는 사람들은 다 그쪽에 또 진보 정당에 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명박이한테 나라를 뺏기고 한나라당한테 국회를 뺏기고 그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는 솔직히 그만한 사람들 중에 문재인이 제일 낫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막 철학적으로 막 이렇게 신뢰가 가는 그런 사람은 또 아니라는 거야. 아유, 얼릴게요. 네. 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나가. 니네들이랑 하는 방송 아니니까, 우리 방송은 이제 좀 수준이 돼야 들려. 이 수준이 잘 안 되면 그냥 꺼져주길 바래. 나는 이인영 선수가 우상호 지지한다는 말이 완전히 깨가지고요. 나 어젯밤에 경기할 뻔했어. 나는 진짜 그런 판단할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보는 눈이 그래. 그게 의리라고 생각했을진 몰라도 그 이정희하고 뭐가 다르냐고. 이정희가 당권파에 대한 의리 때문에 지금 당권파가 분명한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당권파 편들면서 저렇게 죽어가는데 어떻게 이인영이 우상호 편을 들어. 나는 거기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운동권들끼리 편먹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를
지네 개파의 이익만 추구한다고 욕먹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인형도 크게 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486 우상호가 이 인형도 나오지 말라 그랬겠지. 그동안 너 혼자 인기 끌었으니까 이제 내가 할 차례다 이랬나 보지. 웃기고 앉아있어 진짜. 지금 말이에요. 세계의 흐름은 반재벌로 가고 있어요. 세계의 흐름은 반재벌로 가고 있는데 과연 문재인과 친노그룹이 반재벌이냐? 이 사람들 재벌 개혁 안 해. 재벌들하고 너무 친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맡길 수가 없게. 이 사람들이 과연 지금 우리 한반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뭡니까? 복지와 평화예요. 그죠? 이 복지, 내가 사실 오늘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막 전화 끊고 울었어. 한참을 울면서 기도를 했어. 어떤 굉장히 이제 이 중증 장애인 가정의 아이가 이 노원구 월계동에 사는데 그 노원구 월계동 바로 그 저기 방사능 아스팔트 앞에 있는 학교를 다니던 애가 백혈병에 걸린 거야. 그래서 이 애가 지금 입원을 해 있는데 이게 생활수급 대상자라서 치료비는 나온대요. 치료비는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엄마가 애가 입원해 있으니까 애를 거기다가 이 애가 항암치료를 너무 세게 받으면서 여기저기 마비가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도 엄마가 가서 돌봐줘야 되는 거고, 집에 있는 중증장애인 아버지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거야. 그런데 그 집에 수급 대상자라서 나오는 생활비 120만 원인 거예요. 110만 원. 그걸 갖고 내 식구가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그 가족을 돌보냔 말이야. 너무나 가슴이 아파. 그 전화를 끊고 내가 한참을 울었어요. 마음을 간신히 다스리고 내가 이제 씻고 나오느라고 좀 늦었는데, 이게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런 상황을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 정말 우리나라에 그렇게 비참한 일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재벌들은 수천조를 쌓아놓고 있는데, 수십조 수백조를 쌓아놓고 돈이 썩어나가지고 스키장을 통째로 빌려서 놀고 있는데 지금 서민들 그렇게 살고 있어. 미칠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놈의 정치인들 중에 이해찬이니 김한길이니 우상호니 이런 애들이 재벌개혁 할 수 있겠어? 분명한 재벌개혁에 깃발을 세울 수 있겠어? 재벌을 개혁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복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어디 재벌이 나와가지고 중소기업이랑 상생하라 그러니까 이게 빨갱이 나라도 아니고 공산주의야 사회주의야 이따위 개소리하고 자빠졌냔 말이야. OECD에 어떤 나라 재벌이 감히 텔레비에 나와서 그런 짓거리를 해. 그러면 OECD 탈퇴라든가. 너무너무 지금 우리 동생이 미용실을 하는데 거기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 거기도 평수가 작고 아버지가 직장에서 잘렸는데 지금 1년째 취직이 안 되는 거야. 그 집에 어린 애기들 그 엄마 지금 간신히 카드빚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생활비를 하고 있다는데 언제까지 그 집에 버틸지 아냐고. 우리 동생이 언제 저 가족이 온 식구가 같이 농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릴까봐 걱정된다고 그러잖아. 그런 집 한두 집이 아니야 지금. 그런데 정치한다는 놈 새끼들은 자기네 권력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나만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야. 당신 통장에 몇백만 원 있고 당신이 다음 달에도 월급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망하면 그 사람들의 한 때문에도 이 나라가 같이 망하는 거야. 가장 가난한 사람이
존중받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세상이 돼야 당신의 내일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으면 꺼져. 잠깐 음악 좀 내가 좀 진정을 할 테니까 녹화 음악 끝날 때까지 하지 마시고요. 제이유님 감사합니다. BJ 향기님 감사합니다. 비에 갈 순 없는 거죠. 비며 방울 맞는다고 어떻게 되지는 않아요. 뭐 울면 지는 거야. 이 상황에서 안 오는 당신이 미친 사람이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눈물을 흘리지 못하면 당신은 이겨도 쓸데없는 인간이야. 꺼져. 어디서 울면 지는 거란 얘기가 나와. 강혜다님 감사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이 음악이 멈추어도 당신들은 춤을 춰요. 오늘 웃고 오늘 울고 오늘 살고 오늘 죽고 우리는 언제나 오늘을 살아요. 진짜예요? 고시생들이 먹던 포장마차 컵밥을 못 팔게 하고 그걸 편의점 전용 밥으로 만들어 팔았어? 이 씹새들 진짜 해도 너무한다 진짜. 페리아의 무신님 고맙고요. 탤런트 DNA님 감사합니다. 아휴, 아버지. 내가 마음이 많이 아파요. 네, 마음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아프고 특히 이명박 정권 되면서요. 이명박 정권이 되면서 뭐가 나빠졌냐 하면 장애인 복지가 나빠졌어.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이명박과 박근혜 같은 사람들을 지지하는 세력은 어떤 입장이냐면 장애인 같은 사람들을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장애인 인권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그리고 뭐 노숙자 인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장애인 복지에 쓸 돈을 차라리 다른 데 써라. 그게 실용적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야.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장애인들에 대한 뭐 장애인 등급을 재조정한다라는 이름으로 심사를 다시 받게 했어요. 그러면서 장애인 수급자들이 대폭 줄어드는 거야. 장애인 복지가 굉장히 많이 후퇴했어. 박근혜가 되면 더 하겠죠. 결국 박근혜가 아니라 누가 되든 이 새누리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장애인 복지 같은 건 후퇴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나는요
새누리당의 공약은 단 한 가지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박근혜 총선 이후에 총선 정책 얘기 한마디라도 합니까? 경제 민주화 얘기해요? 한마디도 안 하잖아. 걔네는 원래 새누리당은 공약은 그냥 선거 때 장식품이야. 절대 공약을 이행하려고 만드는 공약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들이 또 새누리당을 믿고 찍어줘 봤자 누가 되든 그들은 장애인 복지, 서민 복지 관심 없어요. 그들은 오로지 재벌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재벌들, 부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자들이야. 근데 그들과 맞서 싸우려는 그 반대 세력은 도덕성으로 무장하고 보다 개혁적인 정책을 준비해서 국민 다수의 마음을 사지 않으면 저 썩어 빠진 권력의 집단들을 무찌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새누리당을 무찌르기 위해서 모여 있어야 될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모습이 과연 진보적이고 도덕적이고 믿음과 신뢰를 주느냐?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깝깝한 게 지금 그럼 망치 부인은 도대체 누구를 대통령으로 지지하느냐? 저는 누구도 대통령으로 지지를 못해요. 솔직히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 없는 거야. 비 오는 날 아무도 안 본데도 횡단보도에서 우산 쓰고 앉아있는 안철수 교수를 뭘 믿고 정치를 시켜. 정치 지읒자도 모르는데. 문재인은 나라를 통치해본 경험은 있을지 몰라도 과연 이 사람이 재벌개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반신자유주의 노선을 분명히 걸어갈 사람인가? FTA 문제를 비롯해서 산적한 이 나라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어. 이인영 같은 사람은 아직 다 크질 못했고,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세력이 없어. 이인영도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브레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브레인들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야, 우상호나 지지하자 이런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어? 그러고 있지. 그러니 그 다음에 무슨 호남 세력? 누구? 정세균? 박지원? 김한길? 이 사람들이 누구 어떤 대중의 마음을 살 수 있겠냐고. 안희정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이 사람이 성공을 했다라고 확정받으려면 다음에 도지사 한 번 더 당선돼야 돼. 안희정이나 김두관이나 도지사 재선되지 않으면 사실 이 사람들은 대선에 내보낼 만한 대선에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못 돼. 도지사도 재선이 안 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나라를 맡기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허경영 얘기한 새끼들 다 나가. 허경영 얘기한 새끼들 다 나가. 꺼져! 진짜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해줘요. 100분만. 100분만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해줘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요. 내가 왜 이번 총선을 반드시 과반 이상을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대선에 답이 안 보였기 때문이야. 대선에 우리 쪽 인물이 너무 준비가 안 됐어.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카리스마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랜 정치 경험 속에서 우러나온 정책과 내용, 철학이 있었던 사람이야. 김대중 대통령은. 근데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대중을 끌어낼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붙었던 팀들이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인물 자체의 상품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소위 전문 용어로 스토리텔링,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우리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과연 박근혜라는 저쪽의 강적,
쟤네들이 박근혜를 안 내놓을 것 같아. 박근혜로 다 기죽인 다음에 결국은 박근혜한테 권력을 주지 않을 거야. 왜? 박근혜는 지가 권력을 독점하려고 그러지, 독재하려고 그러지, 연합 안 하거든. 그러니까 쟤네들이 박근혜보다는 자기네들이 내세울 수 있는 더 쉬운 타겟을 가져올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거나 저쪽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프로페셔널한 권력지향적인 움직임을 맞설 수 있는 우리 쪽 선수가 없어. 우리 쪽 선수가 없어. 그나마 잘 키워졌던 이정이 저꼴나지 났지. 문재인도 사실 저쪽에서 이 문재인이 이번 선거에서도 너무 카리스마가 없잖아. 그 유명한 문성근 문재인 연설 들어봐. 문성근 문재인 연설 들어보면 문성근이 막 후끈 달아오른 열기를 문재인이 딱 마이크 잡으면서 확 깨버리잖아, 분위기를. 그렇게 해서는 솔직히 대중을 이렇게 흡수를 못해. 아무리 김어준이 지지하고, 아무리 김어준이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할지라도, 문재인이란 사람은 일단 노무현 대통령 정권의 5점, 이걸 안고 출발해야 돼. 그렇잖아. 문재인은 노무현 정권의 5점을 안고 출발해야 되는 거야. 그럼 김두관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친노라는 딱지를 갖고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했던 걸 분명히 선을 긋고 반재벌, 재벌을 개혁하면서 보다 더 나은, 뭐 통일관념이라든가 복지관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야 되는 거야. 난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문재인 의원을 뭐 나 같은 사람을 만나줄 생각도 안 하겠지만 정말 한번 만나서 토론해보고 싶어, 그 부분을. 당신은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 우리나라의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한번 꼭 물어보고 싶어. 사랑 고수장님 고맙고요. 나는 김어준이 지지한다고 그래서 문재인이 될 거다 난 생각 안 해. 지금 분위기 봐요. 이게 5월이잖아.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 안 되잖아, 지금. 이번에 국민참여당이 선거 과정에서 너무나 국민들한테 학을 띠게 했기 때문에 지금 노무현 대통령 추모 열기가 안 생기는 거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지금 노무현 대통령 추모 열기가 달아오르지 않는 건 국참당한테 사람들이 너무나 학을 띄워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노자도 듣고 싶어 하질 않아, 지금. 아닌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이번에 이 총선 과정에서 국참당이 동네마다 너무너무나 사람들을 질리게 해놔가지고, 국참당이 거기다 다 노무현을 팔았잖아. 노무현 대통령을 팔면서 곳곳에서 너무 추태를 부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노자도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질 않아.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그러는 거야? 자, 여러분, 중계방으로 100분만 이동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민주당에서 대선으로 나오겠다라는 게, 뭐, 문재인, 손학규, 정동영, 뭐, 내부대 천정배도 지금 자기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천정배도 나오고 싶어 할 것 같아. 문재인, 정동영, 손학규, 뭐 천정배, 정세균 이 정도 아니야. 근데 지금 뭐 내가 볼 때 이 정세균 논문 표절을 물고 늘어지는 거는 정세균이 그나마 걔네들 지금 정동영이나 천정배 같은 경우에는 호남 출신들 중에서 이번에 선거에 떨어졌고 그나마 정세균이 그 사람들 셋 중에서는 이미지가 제일 좋잖아. 그나마 이제 좀 드러내놓고 한 일은 없어도 큰 오점이 없어. 정세균의 장점은 정세균의 가장 큰 장점은 큰 오점은 없다는 거야. 장상을 공천한 거 빼놓고는. 근데 뭐 한 게 없다는 거지. 그게 이제 단점이고 뭐 이 정동영 같은 경우에 대중적 감각은 있어. 이 정동영 같은 경우에 대중의 감각을 있고 대중적 발언을 하고 이런 건 잘하지만 철학적 신뢰를 또 주질 못해. 문재인보다 더 못 줘. 천정배는 뭐 너무 독불장군이고
그 다음에 이 뭐 손학규 같은 경우에는 소위 그 민주당이 너무나 진보로 가면 안 된다. 중도 좌파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뭐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손학규를 그 추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절대 손학규를 안 찍어. 그 민주당에서 손학규가 후보가 되잖아?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해. 아닌가? 내가 볼 땐 20, 30대가 투표 안 해. 20, 30대 투표 안 해가지고는 새누리당 지지자 몇 명이 나와갖고 손학규 찍는다 그래서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중에서 그나마 이 넷 중에서는 그나마 문재인이 20, 30대 젊은 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이제 김두관이 벌써 마음이 떴어. 김두관은 다음에 도지사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지난번부터 김두관은 대선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2007년부터 대선 나오고 싶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너무나 욕심이 커. 자기가 가진 것보다 욕심이 너무 큰 게 김두관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김두관에 대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해. 굉장히 김두관에 대한 실망감도 높고, 실망감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재선이 되지 못할 거라는 조급함 때문에 지금 막 그 대선으로 막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김두관과 김문수 중에서 그래도 누가 낫냐 그럼 나는 김두관이라고 생각은 해. 그러나 그거는 내 생각이지. 과연 대중이 김문수와 김두관 둘을 놓고 한번 따져봐라. 그러면 흔쾌히 김두관을 찍을까? 근데 고민이야. 똑같죠? 어저께 문용식 사장님이 전화를 했잖아.